지금 이슈가 되는 게 이제 에어비앤비라는 어플에서 불법을 하면 안 된다. 최근에 어떤 우리 수강생 한 분이 상가주택을 갖고 있었어. 근데 이거를 호스텔로 용도 변경하고 싶대. 호스텔이 거기서 용도 변경이 되려면 가 돼야 돼. 그래가지고 이건 용도 변경이 안 됐어. 그래서 이분이 이거를 저랑 상담을 하고 드랍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금돼지입니다. 오랜만에 좀 칠판에 썼어요. 오늘은 뭘 얘기할 거냐, 사실 뭐 금리가 낮아졌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아직 좀 높기도 하고 경기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현금 흐름에 대한 목마름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부동산으로 치면 사실 이제 수익형 부동산이겠죠. 그럼 수익형이 말고 딴 게 뭐가 있냐, 이제 차익형이 있었죠. 차익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토지라든가 강남의 꼬마 빌딩 이런 거 사서 뭐 개발을 해서 판다거나 아니면 보유를 해서 팔아서 시세 차익을 남기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수익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제일 요즘에 좀 핫한 키워드가 호스텔, 모텔, 숙박, 에어비앤비 이런 걸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키워드가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관심을 되게 많이 가지는데, 제 입장에서 봤을 때 하드웨어적인 거랑 소프트웨어적인 거 이렇게 나눠가지고 좀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요즘에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게 이제 에어비앤비지. 그 다음에 작년까지만 해도 고시원도 한창 열풍이었어요, 그죠? 요즘에 가장 핫한 숙박업, 모텔이죠. 숙박, 모텔. 요 세 개를 좀 많이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에어비앤비는 뭐냐면, 에어비앤비는 사실은 어플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방을 외국인이나 아니면 내국인들한테 1박 또는 2박 해가지고 방을 팔기 위한 사실은 플랫폼 중에 하나지. 그 다음에 이제 고시원 같은 경우는 이제 원룸텔 이런 거 있잖아. 원룸텔, 고시텔, 학사. 그 다음에 이제 뭐 숙박이나 모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이 세 개에 대해서 하드웨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건축물을 얘기하는 건데, 일단은 여러분들 주택이 있어요. 주택은 뭘로 나뉘냐, 단독주택으로 나뉘고 또 공동주택으로 나뉘어. 단독주택은 또 뭘로 나뉘죠? 흔히 아는 다가구가 있고, 그 다음에 다중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공동주택은 뭐냐? 공동주택은 우리가 다세대죠. 이거는 흔히 얘기하는 이제 우리가 아는 빌라죠. 아니면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흔히 아는 이제 근생이 있죠. 근린생활시설이 있어서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상가, 그 다음에 뭐 소매점이 있고 뭐 학원도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고시원이 근생입니다. 또 숙박시설이 있는 거예요. 뭐 일반 숙박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생활형 숙박시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관광 숙박시설이 있어요. 요즘에 좀 뜨거운 키워드가 뭐냐면 호스텔이죠. 호스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제가 아까 오피스텔 얘기했는데, 이제 오피스텔은 사실은 이제 업무시설이죠. 업무시설 중에 여기 오피스텔이 있는 거다. 예전에는 뭐 다중이나 다가구 1층에 근생 놓고 위에는 다가구 다중을 놓거나, 아니면 빌라를 지어서 분양을 하거나, 강남의 꼬마 근생 쪽 사무실을 지어서 뭐 임대 놓고 매각하거나, 요즘에는 수익형으로 가다 보니까 숙박시설에 대한 니즈가 많아져서 이제 호스텔이라는 게 많이 이제 대중화가 되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거 볼게요. 소프트웨어적인 거. 소프트웨어적인 거는 뭔가 임대를 놓거나 사업을 하거나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거기 들어가는 뭐 법령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그냥 임대업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숙박업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임대업과 숙박업은 사업자 등록증이라는 게 나오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 건축물에서 이제 영업을 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숙박업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 숙박업에는 일반적인 숙박업이 있고, 이제 우리가 외도민이라고 하죠. 도심지에서 할 수 있는 외국인 도심 임박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고시원이 있지. 근데 이 고시원은 근생에 이 고시원에서 하는 거죠. 옛날에 고시원은 여러분들 막 방이 막 되게 막 잘게 쪼개져 있었어. 그래서 수익이 되게 좋았는데, 신규로 우리가 만약에 신축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신소방법이 적용이 돼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똑같은 면적에서 내가 고시원을 신축을 했을 때 수익성이 낮아지니까 사실은 이거는 많이 안 하고, 기존에 옛날에 허가받은 고시원을 그냥 내가 피를 주고 사죠. 권리금을 주고 사서 그거를 리모델링해서 월세를 높이거나 그런 투자를 많이 했었죠. 그렇게 많이 했었고, 이제 에어비앤비가 곧 외도민이냐 했을 때 뭐 예전에는 그냥 어플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오피스텔이냐, 아니면 뭐 심지어는 아파트, 다가구나 단독주택에 방을 내가 임대차로 빌려 에어비앤비라는 어플을 통해서 방을 팔아. 사실은 전대를 하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수익을 냈었는데, 지금 이슈가 되는 게 이제 에어비앤비라는 어플에서 불법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은 뭐냐? 이제 외국인 도심 임박업을 정식으로 해야 된다. 자, 그런데 이 외도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방이 2개가 있어야 돼요. 방이 2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입신고도 해야 돼. 이거는 이제 주택에서도 할 수 있어요. 건물이 지어진 지 30년 이내에 해야 돼. 이런 규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도민을 하려면 주택에서 가능하고, 집주인 동의도 받아야 돼. 집주인 동의도 받아야 되고, 이웃의 동의도 받아야 돼.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방을 내가 임대차로 얻어가지고 그거를 에어비앤비를 돌리려고 하니까 이제 합법으로 하려고 했을 때 좀 잘 없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수요들이 어디로 가냐? 이제 숙박업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럼 숙박업은 어디서 해야 되냐? 사실은 이 숙박시설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형 부동산의 뭐 대략적인 건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얘기했는데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요. 숙박업을 할 때 종류가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대수선. 대수선은 뭐죠?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거야. 낡은 모텔을 매입해요. 매입해서 대수선을 해. 그래서 싹 리모델링해서 다시 영업을 하는 거야. 하드웨어 볼까요? 이미 일단 모텔이죠. 그러니까 이미 숙박시설이야. 오래됐을 뿐이지.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뭐야? 낡은 모텔을 이미 운영을 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도 오케이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다 된 거를 다만 물리적으로 구린 거를 사가지고 대수선에서 영업하는 거. 이제 그게 가장 하기 쉽지. 사실 이런 거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숙박업을 개발하는 게 용도 변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용도 변경은 뭐냐면 기존에 있는 뭐 주택이나 근생이나 이런 거를 숙박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거지. 그 다음에 영업신고를 해요. 원래 자 주택이랑 근생이면 하드웨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거를 숙박시설로 건축물의 용도를 바꾸는 거야. 하드웨어를 바꾸는 거야. 하드웨어가 바뀌었으니까 여건이 되니까 영업신고증이 나오겠지. 소프트웨어를 이걸로 하드웨어 바꿔놓고 충족시켜놓고 이제 영업을 하는 거야. 자, 마지막으로 뭐가 있죠? 황금대지 주특기? 신축이죠. 신축을 하는 거야. 땅이니까 하드웨어를 만들어. 숙박시설을 지어서 영업신고 한 다음에 영업을 하는 거야. 이런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사실 뭐가 제일 수익률이 좋을까? 원가는 낮아야 되고 월세는 높아야 되잖아. 사실 월세가 제일 높은 건 이게 제일 높겠지. 근데 원가가 제일 낮은 건 이게 제일 낮겠지. 그래서 사실 뭐 이거랑 월세값 차이랑 들어가는 원가 차이랑 했을 때 이 원가가 낮고 월세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거보단 낮지만 받쳐준다라고 하면은 이게 제일 수익률이 높겠죠. 그 다음에 가장 난이도가 이거보다 비교적으로 낮으니까 사람들이 이걸 많이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짚어봐야 될 게 최근에 어떤 우리 수강생 한 분이 상가주택을 갖고 있었어. 1층이 근생이야.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주택이야. 근데 이거를 호스텔로 용도 변경하고 싶대. 근데 호스텔은 아까 하드웨어에서 관광 그 숙박시설에 호스텔이라는 게 있잖아. 호스텔은 주거지역에서도 가능하다. 근데 이 주거지역에서도 호스텔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거를 용도 변경을 하려고 한 거야. 알아봤는데 이게 용도 변경이 안 됐어. 호스텔이 거기서 용도 변경이 되려면 이게 도로야. 도로 이게 땅이잖아. 이 도로가 이제 8m가 돼야 돼. 8m가 돼야 되고 이게 이제 4m가 접해 있어야 돼.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주택 지을 때는 이게 4m만 되고 2m만 접하면 되는데 2배씩 늘어나는 거야. 근데 주거지역에서 이런 쾌적한 도로를 접하고 있는 땅이 또 쉽게 잘 안 나오지. 근데 이 땅은 그나마 뭐 이거는 됐던 것 같아. 됐는데 요 건물이 하드웨어가 올라가 있을 거 아니야. 단독주택이랑 근생은 이 대지 경계 있죠. 이 대지 경계랑 건축물 요 사이에 요거를 공지라 그래. 이제 요거를 뭐 경계선에서 건물을 조금 띄워놔야 되거든.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50cm만 띄면 돼. 근데 호스텔이 지어지려면 이게 1m가 돼야 돼요. 이분이 쫙 해보면 거의 다 1m가 떨어져 있는데 특정 부분이 딱 약간 50cm 이렇게 됐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건 용도 변경이 안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단순히 용도 변경해서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런 거를 면밀하게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이거를 저랑 상담을 하고 드랍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종로나 강남이나 이런 데 관광 특구라는 거를 이제 국가에서 지정한 데가 있는데 그런 데는 이제 심의를 받아가지고 꼭 8m가 아니어도 심의를 통해서 허가해주는 사례가 있긴 한데 이제 그런 거는 좀 미리 사전에 면밀하게 좀 봐야 됩니다. 숙박시설을 신규로 만들거나 용도 변경을 해서 호스텔을 공급하는 게 생각보다 쉽진 않다. 근데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은 야, 그러면 난 이건 알고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답은 어떻게 알려주냐? 그건 신축 정규반에서 알려준다. 우리가 지금 현금 흐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 숙박시설은 신규 공급도 어렵고 낡은 모텔 찾는 것도 어렵고 낡은 모텔 있어봐야 저기 뭐 경상도에 있고 하면은 가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인구는 준다고 하는데 솔직히 자신도 없고 서울에서 하고 싶고 서울에서 하고 싶은 이유는 뭐야? 결국 차익형도 놓치기 싫은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에 외도민을 하게 된 거야. 자, 외도민은 어디서도 할 수 있다? 주택에서도 할 수 있다. 아니 아까 그러면은 30년 이하고 뭐 집주인 동의 받아야 되고 뭐 투룸이어야 되고 그게 합법화되면은 에어비앤비 돌릴 때 뭐 제한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임차인으로 들어가지 말고 이 주택을 새로 지어라. 주택을 짓거나 아니면 매입을 해. 기존 주택을 매입을 해서 대수선을 하는 거지. 그래서 짓거나 매입해서 대수선을 해가지고 주택 건물을 가지고 싹 다 외도민으로 돌리는 방법이 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신축 정규반에서 한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고민이 많을 거예요. 투자가 지금 시장도 어렵고 경기도 안 좋은데 돈은 벌고 싶고 그래서 수익형 현금 흐름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이제 뭐 모텔도 있고 외도민도 있고 고시원도 있고 뭐 단기 임대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궁극적으로 남의 건물에서 장사를 하다 보면 내 건물에서 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드는 건 본능적인 거야. 근데 내 건물에서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하려면 결국에는 뭘 알아야 돼? 하드웨어를 알아야 돼. 근데 하드웨어를 알면 하드웨어를 가지고 내가 응용할 수 있는 응용력이 생긴다. 그런 걸 결국에 건물 수업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건물이라는 게 뭐 단순히 결국에 내가 어떤 사업을 하든 어딘가에서 할 거 아니야. 남의 집에서 남의 상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부동산은 여러분 뗄래야 뗄 수 없고 이런 건물 쪽에서 뭔가를 할 때는 하드웨어의 기본을 알아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라도 좀 들어주면 좋을 것 같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현금 흐름 얘기를 할 건데, 사실 이제 바야흐로 수익형 건물이 각광받는 시대잖아요. 내 돈이 10억이 있어. 뭐 10억으로 사서 뭐 지방 가면 넓은 걸 사고 서울로 오면 좁은 걸 사겠죠. 근데 어쨌든 10억으로 살 수 있는 건물에 절대적인 면적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은 다 동일하잖아요. 가용한 예산으로 주어진 면적과 시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수익률이 달라지는 건데, 수익률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월세는 높여야 되고 원가는 줄여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원가는 줄이고 싶은데 면적은 넓히고 싶으니까 지방을 가는 거고, 월세를 높이고 싶으니까 서울로 오는 거고, 그 사이점을 찾는 거잖아. 10억짜리 건물을 샀어. 단순히 월세를 놔. 그냥 뭐 2년 계약해서 뭐 1000에 50, 뭐 1000에 60 놓으면은 보통 서울의 원룸 건물 수익률이 어떻게 돼? 5%에 5%. 자, 그럼 10억짜리 건물을 사서 5%면은 5천이야. 연. 근데 내가 황금대지 수업을 듣고 투룸을 월세를 오면은 2천에 100만 원인데 쪼개가지고 원룸으로 하면 1000에 60, 1000에 60이야. 그러면 합하면 120이잖아. 그러면 수익률이 올라가잖아. 그럼 쪼개야 돼. 쪼개는 거는 사실은 여러분들 합법인지 불법인지를 수업을 들으면 알겠지만, 공간을 쪼개거나 아니면 시간을 좀 쪼개는 방법이죠. 이거를 2년 계약으로 안 하고 반년. 그러면 수익률이 좀 올라가겠지.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거를 더 수익률을 올리고 싶다. 그러면 사실은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뭐지? 외도민을 한 거지. 이제 말이 외도민이지 사실은 이건 뭐야? 완전 더 쪼개서 파는 거죠. 일 단위로 팔거나 시간 단위로 파는 거. 그러면은 사실 수익률이 더 올라가겠지.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알았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똑같은 면적과 시간인데 이렇게 해서 수익률이 높아질 것 같으면 다 이거 하지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할까? 왜 사람들이 대부분 그냥 월세를 놓죠? 돈도 있지만 사실은 나의 시간도 있는 거예요. 시간과 노력. 그러니까 사실은 월세 놓는 거 대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든다. 그래서 사실은 뭐 직원 채용해놓고 뭐 오토화 자동화 하면 뭐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그런 건 없다. 월세 놓으면 그러면 이거보단 쉽겠죠. 2년 계약이니까. 뭐 가끔 보일러 고장났다고 전화 오잖아. 근데 부자들은 이 전화 오는 것도 싫은 거야. 그러니까 수익률이 더 낮아도 왜? 그들은 시간이 더 비싸니까. 아무튼 이런 거를 좀 같이 인사이트를 좀 확보를 하고 봤으면 좋겠다. 지금 5년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 단순히 그냥 땅 사서 건물 짓고 짓는 방법 해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요즘에 개발 시장이 좀 많이 어렵긴 해요. 건물 짓는 것보다 그냥 매입하는 게 더 좋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투자의 정답은 없고, 물론 현금 흐름에 지금 더 집중해야 되는 건 맞다고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데, 비트코인으로 벌든 의사분들, 전문직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돈이 어느 정도 생기면은 결국에는 다 건물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물로 왔을 때 단순히 그냥 건물 사서 월세 이런 그냥 단편적인 프레임 말고, 이 안에서도 하드웨어를 어떻게 응용하느냐, 내가 알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수많은 투자 전략이 나올 수 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